안녕하세요. 건축재료 외피 설계 프로젝트를 맡아서 농촌주택에 대한 패시브 설계를 한 장경채 성윤준입니다. 저희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농촌 표준주택을 샘플로 활용했고, 이는 고령자 비농업 가구형 건물로 제시되었습니다. 발표의 진행은 가장 먼저 샘플 건물에 대한 정보와 에너지 성능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후 에너지 성능을 패시브 기준에 맞추기 위한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물의 개요입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와 층수, 구조방식, 외장마감, 내장마감,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다양한 건물의 정보를 입력하였고, 에너지잡을 이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농촌주택 설계 목적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림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건물의 평면도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평면도를 바탕으로 창호의 방향, 문의 방향, 방의 방위 등을 데이터를 입력할 때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건물의 외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벽체의 구성입니다. 한지 벽지, 시멘트 몰탈, 철근 콘크리트, 압출법 보온판 3호, 전 벽돌 타일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장 큰 두께의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콘크리트와 압출법 보온판 3호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비교적 높은 열전도율 2.3인 반면, 단열재인 압출법 보온판 3호의 경우 0.031로 매우 낮은 열 전도율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붕의 구성입니다. 지붕의 경우 수성 페인트, 석고보드 2겹, 압출법 보온판 3호,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아스팔트, 싱글로 구성하였으며, 열전도율과 두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단열재는 동일하게 압출법 보온판 3호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의 구성으로는 시멘트 몰탈, 기포 콘크리트, 압출법 보온판 3호, PE 필름, 버림 콘크리트를 사용했으며, 열 전도율과 두께는 다음과 같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창호의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호는 총 5개의 종류로 적용되었으며, 모두 THK22 투명 복층 유리를 적용하였고, 프레임의 경우는 PVC 프레임을 적용하였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문의 경우 철제 여닫이 문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입력값인 환기정보와 거주자 정보입니다. 환기설비의 경우 해당 샘플 건물은 열회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방과 욕실에 각각 주방 후드팬과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건물이 고령자 비농업 주택임을 고려하여 전체 거주자 수는 노인부부 2명, 평일낮 거주자 수 그리고 주말낮 거주자 수 모두 2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앞선 조건들로 인해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건축물은 57.2의 난방에너지 요구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난방에너지 요구량 기준이 15인 것을 매우 상회하는 바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미달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시브 설계를 시작하기 앞서 분석 방향을 열 손실 측면과 열 획득 측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 열 손실과 획득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할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열 손실 측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 손실은 창문과 기계 환기를 통한 손실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경우 열 회수 환기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창문의 경우 기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결과값이 나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창문과 환기 설비를 우선으로 열 손실을 줄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건물의 설계 기준일이 2012년일 바를 고려하면 아직 친환경 건축의 기준이 건물 전반에 적용되지 않아 에너지 성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열 획득 측면의 경우 내부 발열량과 일사량이 난방 요구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창호의 단열 성능, 즉 손실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창호를 통한 열 획득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당 건물의 경우 ZEB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2년에 설계된 점과 농림지역의 귀농인들을 위한 비용 절감 목적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성능 측면에서 매우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2020년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맞게 난방에너지 요구량을 조절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모델링 개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고려하여 창문의 유리와 프레임을 다른 재료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외벽과 바닥의 구성을 달리하여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근접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에 별도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패시브하우스에서 쓰이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리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 그림에 나오는 G는 일사획득 개수로 유리를 통한 일사량을 나타내는 값이고 U의 경우 열 관류율로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열이 물체를 통하여 공기에서 공기로 전달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유리의 단열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존 창호의 유리는 THK22 투명 복층 유리를 사용했는데 복층 유리의 경우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를 주입하여 일반 유리보다 단열 성능을 향상시킨 유리입니다. 기존 복층형 유리의 경우 G는 0.75, U는 1.8 값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창호를 통한 단열 성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 장의 유리를 통해서 두 겹의 공기 단열층을 형성하는 삼중 유리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중 유리를 통해 일사획득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단열 효과가 크게 향상되어 내부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총 에너지 손실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체할 제품은 독일 레하우 겐조의 제품입니다. 프레임의 경우 기존의 단순 PVC 재질의 프레임에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열교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창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U, 즉 열 관리율이 1.8에서 0.74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와 마찬가지로 독일 레하우사의 겐조 제품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외피에 사용된 단열재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기존 압출법 보온판 3호보다 열 전도율이 낮은 경질 우레탄 2종 1호를 사용했습니다. 단열재 패널폼의 경우 열 전도율이 가장 낮았으나 최근 대한건축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패널폼에서 포름 알데히드 기준치가 최대 6배까지 검출되었다고 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기존의 바닥의 경우 마루 아래 기포 콘크리트, 단열재, 버림 콘크리트 손으로 제작되었는데 최적의 열 손실 방지를 위해 에너지샵에서 제공하는 외피 구성 샘플 중 RC 바닥 패시브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하우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열 회수형 환기장치는 기계 환기장치의 일종으로 환기 진행 시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 간 온도 교환을 통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환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일조하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한 사항들로 리모델링한 결과 난방 성능을 살펴보면 기존의 난방 성능 5.7에서 1.0까지 향상되어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57.2에서 9.77까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결과 열 획득과 열 손실 측면에서 살펴보면 절대적인 값 자체가 감소했음을 그래프의 Y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호와 기계환기를 통한 열 손실의 비중이 줄고 일사와 내부 발열의 비중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모델링 제안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결과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57.2에서 9.77까지 크게 감소하여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15 이하를 만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각각의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호의 변경으로 인한 창호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창호의 경우
복층 유리와 PVC 프레임을 기존에는 사용했는데 삼중 유리와 시스템 창호로 이를 변경한 이후에 열 관리율이 크게 감소하여 실내에서 창호를 통한 열 손실이 35.9에서 12.9까지 크게 감소했음을 다음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의 경우 기존의 압출법 보온판 3호는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변경이 필수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과 비교를 위해 열 전도율이 더 낮은 경질 우레탄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외벽을 통한 열 손실이 13.2에서 8.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바닥의 경우 기존 모델에서 열 손실 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과 분석을 위해 에너지샵 DB에서 제시한 RC 바닥 패시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RC 바닥 패시브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열 손실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기장치 설비로 인한 리모델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 별도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패시브하우스의 건축의 핵심인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사용으로 실내외관 온도차로 인한 열손실이 감소하여 난방에너지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환기를 통한 열손실이 기존 34.1에서 4.8까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자료를 통해서 각 부위별로 열 손실과 열 획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리모델링 결과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프로젝트 고찰에 대한 부분을 장경채 발표자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고찰입니다. 지역에 대한 고찰, 비용에 대한 고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의 융합성에 대한 고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 대한 고찰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건물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로 지역을 설정하였으나 대한민국은 국토가 상하로 길어 유도 차이가 있고 산이 많아서 지형별로 기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외부 기후가 실내 난방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을 다르게 설정해 난방에너지 요구량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주는 5.7, 서울은 7.4, 강릉은 6.1, 청주는 7.6, 부산은 4.1, 제주는 4.2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임에도 지역에 따라 난방에너지 요구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로 상이한 기후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산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상도와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따뜻한 기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후가 따뜻하면 일사량이 많고 겨울과 여름의 온도 차이가 적어 실내 난방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앞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일사량이 증가하자 난방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후가 난방에너지 요구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기후가 다름에 따라 패시브하우스 건축을 위한 기준이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시브 건축의 재료 기준이나 시공 방법의 표준적인 권고는 필요하나 각 지역별 기후를 고려하여 재료의 조합과 시공은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에 대한 고찰입니다. 패시브하우스에 쓰이는 기술과 장비는 오랜 연구 끝에 나온 최신 기술들입니다. 따라서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맞는 건물을 신축할 시 일반 건물보다는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는 완공 이후부터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이 일반 건물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의 증가는 이후 에너지 비용의 감소로 상쇄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와의 융합성에 대한 고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 특성상 패시브하우스의 상용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주거지 선택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사람들은 편의시설과 직장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생활 여건이 좋은 입지는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의 집값이 가장 높은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주거 문화 중에 하나는 고층 주거를 통한 조망권과 일사권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저층부보다는 조망권이 확보되는 고층부의 가격이 크게는 1.5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선호합니다.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군을 중심으로 대형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대형단지 내에서는 전용 카페, 헬스장 등의 여러 커뮤니티 시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거 선호의 결정체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기이한 시장 형태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에 친환경 건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리모델링과 신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친환경 건축 적용의 가능성이 다소 낮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각 단지, 각 세대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공사기간 동안의 이주 대책과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또한 각 세대마다 매매, 전세, 월세 등 다양한 계약관계가 존재해서 이에 따른 법적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건축의 적용은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의 경우 리모델링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노후 건축물들이 소재하고 있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신축을 통한 친환경 기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의 적용은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기술 적용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모두 수요자에게로 할당되며 이는 곧 분양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에 적용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결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선호 문화와 친환경 건축 기술 간에는 다소 괴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 주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절약 특성은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하우스의 건축의 목표는 건물의 친환경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건축을 채택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친환경 건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의 상용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며 많은 기관과 기업들 간의 협력 및 법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샵의 프로그램의 수치에 대한 고려입니다. 에너지샵 프로그램은 여러 시공법에 따른 각각의 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하여 수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 현장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후의 변화, 금융 문제,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공기의 연장은 에너지샵의 비용 산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샵은 주로 완공 후에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과 이에 따른 비용만 추계하기 때문에 정작 건축주의 가장 큰 관심인 시공 비용과 기타 문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건축의 총체적인 정보 제공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환기장치의 보급의 필요성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기존 건물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후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재래의 변경만큼이나 큰 난방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였습니다. 환기장치는 단순한 기계 설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기장치의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설에 보급이 되고 이는 곧 친환경 건축의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건축재료 에피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